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초안열전 5번째, 진평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평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처세학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평이 관직에 나아가기 전까지, 세상에 나아가기 전까지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가 관직에 나아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진승과 오광의 난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진승과 오광은 단순히 진평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반란의 대열에 끌어들이고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세왕제 원년 기원전 209년 7월에 진승과 오광이 대택향에서 이제 반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현이라는 곳에서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진섭이 왕이 되면서 국호를 장초라고 해요. 그래서 초나라를 다시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나라를 공격을 하게 하고요. 그때 주불이 위나라를 공격하면서 위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진평이 위나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천하가 어지럽고 이제 반란의 기운이 있고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진평도 이제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형과 작별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젊은이들 몇 사람과 함께 위왕 위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태복이라는 그런 벼슬의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계책을 올렸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함만 받아서 그래서 위왕 위구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항우가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함곡관으로 서진할 때 이제 항우의 군대에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를 따라서 이제 함곡관까지 갔다가 진평이 그때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항우로부터 경의 자기를 받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지도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요 지도를 보면 요게 어떤 지도냐면, 이제 항우가 함곡관에 들어가서 이제 분봉을 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은나라가 보이죠? 은나라가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어가 발군된 그 지역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황하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요게 은나라를 이제 항우가 분봉을 하게 되는데, 요 은나라를 놓고 이제 진평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항우가 함곡관에서 이제 천하를 분봉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동쪽으로 와서 자기는 팽성에다가 도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서초평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천하가 안정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방이 파촉 지방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삼진적을 평적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이때 은왕이 이제 은왕과 삼하담이 항우를 배반하고 한왕에게, 즉 유방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 입장에서는 이제 중원 쪽이잖아요. 중원 쪽에 반란이 난셈이 되니까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진평을 보내게 됩니다. 진평을 신무군이라고 봉하고요. 초나라 땅에 있던 위왕 위구의 부하들이 이끌고 출전해서 은왕을 공격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개선을 합니다. 이때 항우가 이제 진평의 그런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그를 도위로 임명을 하고 그에게 황금을 이제 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 밑에서 공을 세우는 것 같았는데 유방이 은나라가 이제 자기 편으로 귀했다가 다시 항우 편으로 들어가니까 은나라를 유방이 공격하니까 은왕이 다시 한나라에 행복합니다. 은왕이 다시 한나라에 행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진노해가지고요. 이 진평, 즉 그 은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던 그런 진평과 그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시원찮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방편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은나라를 정복했던 진평과 또 여러 군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위협을 느껴요, 진평이. 그래서 항우가 내린 금을요, 그 다음에 도 위에 그 관인을 이제 버작에 싸가지고 사람에게
보내서 항우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 한 자루만 이제 몸에 지닌 채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마침 이제 나룻배를 타고 황하를 건넙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이미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최근의 이미지 잘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서 이제 황하를 건넙니다. 근데 그 나룻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도적들이었어요. 진평이 눈치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도적들은, 자, 이 진평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이 진평의 얼굴이 이제 그 아주 굉장히 꽃미남에다가 등치도 크고, 그 다음에 좀 살이 두툼하게 찐 그런, 이제 몸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도적들은 마침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수신호를 주고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진평이 이제 그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이 진평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냐면요, 갑자기 이 진평이 옷을 다 벗어내 버립니다. 옷을 싹 벗어가지고 그냥 강 위로 던져버리고요. 아, 내가 지금 노 젓는 거 도와주겠다고 얼른 노를 같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그 도적 일행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귀공자처럼 생겨서, 자, 이 사람에게 혹시 몸에 좀 돈 같은 것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뺏으려고 봤는데, 옷을 다 벗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적들이 이 진평을 죽이려던 것을 이제 그냥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이 진평은 무사히 그 도적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진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진평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임기응변에 강해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진평 위기를 모면을 하고요, 한왕을 만나게 됩니다. 위무지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7명과 함께, 다른 7명과 함께, 투항한 7명과 함께 이제 접견을 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여러 인재들을 구했으니까 유방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만 돌아가 여사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별도의 명령을 내리겠노라 라고 유방은 나름대로 그 7명에 대해서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진평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매우 급해서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폐하께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하도 그 사람의 표정이 진지하기 때문에 진평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평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했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제 유방의 마음을 녹여놨는지 유방이 아주 흡족해하고 좋은 사람을 얻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진평을 도의로 임명을 합니다. 아주 고위급 장수는 아니더라도 이 도의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관급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도의로 임명을 하고요, 자기 참승으로 삼아 항상 곁에 두고 호군의 일을 맡겼다고 그래요. 여기 참승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가만히 보면 이제 마차에 오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차가 있어요. 한 왕의 마차가 있으면 그 마차는 이제 말을 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옆에 비서처럼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참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늘 옆에 붙어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작전도 같이 짜고 또 자신의 의중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막강한 그런 직책을 맡긴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제 뭐 비서실장 격으로 항상 곁에 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책을 이 진평에게 맡기는데 호군의 일을 맡깁니다. 이 호군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찰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요즘의 말로 듣보잡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이제 감찰관까지 같이 겸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진영의 모든 장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왕께서 어느 날 아침 초나라의 도망병 하나를 얻더니 그의 옛날에 초국의 지위가 높고 낮음도 따져보지도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도의 직책을 맡았었거든요.
이 항우한테. 그런데 별로 높은 직책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의 옛날 초국의 지위가 높고 낮음도 따져보지도 않고 곧바로 등용하여 대왕의 수레 옆에 태우더니, 이 대왕의 수레 옆에 태운다는 것은 정말 가까이 둔다는 얘기거든요. 자, 적장 출신으로 하여금 우리 한나라 장군들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시켰으니 도대체 무슨 도리란 말인가? 뭐 불만을 가질만 하죠. 막 장수들이 뭐 들끓듯 일어납니다. 아니, 옆에 참승으로 삼은 것까지는 그래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는 감찰관 역할을 하게 하니까 도저히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말을 듣고도요, 유방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 한왕은 그 소문을 들었으나 오히려 진평을 더욱 총애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또 상당히 친화력이 있었고, 유방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또한 인재를 잘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은 유방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의 마차에 탈 때 그 사람을 옆에 태우고, 이 마차 옆에 태운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늘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 옆에, 유방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거의 찰떡같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진평이. 그런데도 워낙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두고 보니까 정말 쓸만한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여러 사람들, 군인들의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진평을 총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처음에 위나라 위구 밑에서 있었다가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항우 밑에 있었어도 항우도 역시 그를 부릴 줄만 알았지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유방은 진평을 한번 딱 보자마자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요, 그를 옆에 두고 쓸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리더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을 쓰는데 그 진평이라는 사람은 옆에 두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머리를 빌리는 거거든요. 이제 왕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왕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의 순간에 항상 옆에 진평이 있기 때문에 진평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진평과 유방의 만남을 또 장량과 유방의 만남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장량이 이제 유방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유방은 그때 이제 그 거병을 해가지고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고, 장량은 수백 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사실은 장량도 이제 유방을 만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길에서 우연히 패공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장량이 이제 태공병법을 섞어가지고 패공에게 유세를 해요. 그때 유공이 굉장히 좋게 여겨서 항상 그의 계책을 취하긴 했어요. 그리고 장량이 또 다른 사람에게 태공병법을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량이 이렇게 말을 해요. 패공은 아마 하늘로부터 재능을 이어받았을 것이오라고. 유방과 장량이 만났을 때도 뭔가 케미가 잘 통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방은 그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만은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두 사람을 얻어요. 참모를 두 사람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핵심 참모로서 정말 자기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두 사람을 얻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천하의 인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량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장량보다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진평도 아주 장량과는 좀 다른 스타일로 그렇게 유방을 돕는 그런 것을 이제 후의 역사에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사람 다 참모란 말이죠. 두 사람 다 이제 왕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데 약간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묘하게 서로 이제 같으면서도 좀 다른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 장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장막 안에 있으면서 천리밖에 승부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진평은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아까 배를 타고 갔을 때, 배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을 때 그들을 벗어나잖아요.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잔수를 잘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그만 일이, 어떤 일이,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계책을 내는 것은
오히려 장량보다 진평이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이라는 사람은 큰 그림을 잘 보고 천하의 대세를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은 장량을 또 옆에 가지고 있었고, 또 진평을 아주 꾀돌이 진평, 그래서 조그만 일을 잘 보고 그때그때마다 재빨리 계책을 내는 임기응변에 탁월한 진평을 이 두 사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유방은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약간의 이제 느낌이 달라요. 이제 이 장량은 유방에게 있어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후세가에 보면 이제 장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유방의 스승으로 묘사를 해요. 그에 비해서 진평은 전형적인 참모죠. 그래서 늘 가까이 두면서 정말 대소사를 흉어물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의중을 누구보다도 깊이 잘 알고 그래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비해서 이제 장량은 원래 이 장량이 한나라의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명문가 자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방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장량처럼 귀족 출신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장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유방의 스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진평은 이제 꾀돌이처럼 늘 옆에 있으면서 이제 유방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아주 케미가 잘 맞는 그런 두 사람을 옆에 뒀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영역이 다른 거죠. 큰 그림을 한 사람이 그려준다면 한 사람은 작은 그림을 그려주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방 옆에서 유방을 지근거리에서 돕는 사람은 진평이 오히려 더 가깝게 돕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처세에 이제 대가들에 대해서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영상에서 진평을 쭉 촬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세라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천박하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인간관계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생활에서 이 처세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제가 처세라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오라는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한나라 말기에 이제 한나라가 무너져 갈 때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조조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조의 신하 중에서 조조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오라는 사람이. 그런데 염충이라는 사람이요, 이 가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장량과 진평과 같은 기략이 있다, 이제 기이한 계책들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그 삼국지에 보면 정사삼국지에도 보고 또 삼국지연의에도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아주 계책을 시의적절하게 낸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추천이 됐어요. 효렴에 추첨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초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 때 효렴으로 천거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거되었다가 이제 관직에 등용되려다가 그때 마침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관직을 내려놓고 서쪽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저족 반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행에 있는 수십 명과 같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도 임기응변에 아주 그런 능해서 임기응변의 계책을 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단공의 외손자이니 너희는 나를 따로 매장하라. 우리 집이 반드시 후한예로 나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족들 입장에 딱 보니까 이 단공이라는 사람은요, 이 저족들도 잘 아는 그 서쪽 지방의 명문가예요. 그래서 이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공의 이름을 딱 대니까 이 저족들도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둘러댄 거죠. 이 단공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둘러대가지고 단공의 외손자라고 하니까 이 저족의 도적들이 이 가구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만 보면 진평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평도 아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고, 임기응변에 능하면서 현실적인 계책을 내는 것들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계책을 내는 사람이고, 가오도 역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삼국지 열전을 또 찍을 것인데요. 삼국지 열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람도요, 이제 조조를 만나기 전까지 상당히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동탁 밑에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동탁이 죽은 다음에 이각 밑에 있었고요. 이각도 이제 거의 가우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황제로. 그 다음에 장수 밑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장수를 설득을 해가지고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사람, 그를 잘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기까지가 상당히 고단한 과정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진평도 진평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고, 가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잘 알아보고 가우의 사람됨과 가우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은 조조였거든요. 그래서 조조가 이 가우의 말은 끝까지 잘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숙선통을 살펴봤잖아요. 숙선통을 보면 숙선통도 원래 진시황 밑에 있었다가 이세 황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항량 밑에 있다가 초회양 밑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항우 밑에 있었다가 나중에 유방까지 옵니다. 그래서 유방에 와서야 이 숙선통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처세술의 하나, 처세학이라고 할까요? 처세 원리를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처세학 원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줄 상사를 만들어라. 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사회생활 하거나 또는 조직 속에 생활할 때, 자,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상사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쭉 보는 인물들, 진평, 가우, 숙선통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정말 상사를 만나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주군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능력이 발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아부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유방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항우가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신, 또 진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숙선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 전부 항우가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알아보고 시의적절하게 쓴 사람이 바로 또 유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세술이다 또는 처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도 왕조 시대나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상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가 있을 때 그런 조직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나에 대해서 진면목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처세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처세의 원리를 이 진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우, 숙선통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정말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고 나서야 이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후대까지 그런 이름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